여러분, 혹시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게 하루의 첫 일과가 되셨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식 시세부터 확인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녀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밥값도 아끼고 계신 건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하늘나라 빨리 갑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돈에 미친 노년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제 주변에도 계셨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 몇십억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그런데 그분들 행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매일 불안하고 매일 초조하고 매일 걱정뿐이었습니다. 자식들과는 돈 문제로 다투고 친구들과는 돈 자랑하다 멀어지고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재산 걱정하다가 쓸쓸하게 떠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노년의 모습인가요? 평생 열심히 살아온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통장 잔고만 보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 꼭 들어주십시오. 돈은 중요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돈만 쫓다가 정작 소중한 것들을 다 놓치면 무슨 소용입니까? 건강 잃고, 관계 잃고, 행복 잃고, 그렇게 외롭게 늙어가는 건 비극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을 벌리라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챙기며 살자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우리를 존경하고 친구들도 우리 곁에 남고 우리 스스로도 행복합니다. 지금부터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어르신의 뼈아픈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뭘 바꿔야 하는지도 명확해질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건 제 몫이지만 그 의미를 완성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공감하셨다면 네, 그렇지 않다면 노라고 표현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분은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인데요. 철수 어르신은 올해 75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가족을 건사하셨습니다. 사업도 어느 정도 성공하셨고 아파트도 몇 채 가지고 계셨습니다. 통장에 현금도 억대로 있으셨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수 어르신은 은퇴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통장 확인이었습니다. 잔고가 하루 전보다 조금이라도 줄어 있으면 온종일 기분이 안 좋으셨습니다. 주식 투자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식 시세만 보셨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환호하고 떨어지면 하루 종일 우울해하셨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밤에도 해외 증시가 걱정돼서 몇 번씩 일어나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불면증이 생기고 소화도 안 되셨습니다. 부인께서
병원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며 안 가셨습니다. 친구들이 등산 가자, 여행 가자 해도 돈 쓰기 싫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교회 헌금도 줄이고 식사도 집에서만 하셨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사업을 하느냐, 내 돈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딸이 아이 교육비 좀 도와달라고 하자 차갑게 거절하셨습니다. 네가 벌어서 키워라. 나는 내 노후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상처받았습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명절에도 안 찾아오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철수 어르신은 그게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안 오면 돈 안 나가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부인은 매일 한숨만 쉬셨습니다. 평생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변해버렸으니까요. 대화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돈 얘기만 하면 흥분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철수 어르신이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면증, 제대로 관리 안 한 고혈압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실에서도 주식 시세를 확인하셨습니다. 간호사가 쉬셔야 한다고 해도 안 들으셨습니다. 자녀들이 문병 왔지만 어색했습니다. 몇 마디 나누다가 금방 돌아갔습니다. 철수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천장만 보면서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돈을 지키려고 가족을 잃었구나, 건강을 잃었구나, 친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남은 건 통장의 숫자뿐이구나. 이 돈을 가지고 뭘 하지 쓸 것도 없고 함께 쓸 사람도 없는데 그날 밤 철수 어르신은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요.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은퇴 후 돈에 집착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모은 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려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려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 행복을 포기하는 모순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돈을 모으려고 건강을 망치고, 돈을 지키려고 관계를 포기하고, 돈을 불리려고 삶의 즐거움을 버렸습니다. 이건 마치 여행 가려고 차를 샀는데 차를 지키려고 여행을 안 가는 것과 같습니다. 덫에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둘째,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우정, 부부간의 사랑은 재산 목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야말로 우리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자산입니다. 한번 깨진 관계는 돈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상처 준 걸 나중에 돈으로 메우려 해도 안 됩니다. 친구를 소홀히 대한 걸 재산으로 만회할 수 없습니다. 관계는 시간과 정성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셋째,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통장 잔고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삶입니까? 건강은 재산보다 귀합니다.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이제 심리학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 들수록 돈에 집착하게 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생존 불안이라고 설명합니다. 은퇴 후 수입이 끊기면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진 돈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없어지니까 심리적 안정감도 사라집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보이면 공포를 느낍니다. 이 돈이 바닥나면 어떻게 하나? 자녀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합니다. 여기에 노화에 대한 두려움도 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회적 위치도 약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걸 목격합니다. 내 차례도 언젠가 온다는 걸 실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통장 잔고는 내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내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재산은 내 의지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마지막 남은 통제감을 주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집착이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주식이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사기당할까봐 불안하고 돈이 부족할까봐 불안합니다. 은행 금리가 낮으면 불만이고 물가가 오르면 초조합니다. 자녀가 돈을 요구할까봐 경계하고 친구가 빌려달라고 할까봐 멀리합니다. 돈을 지키려고 시작한 행동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악순환입니다. 불안해서 돈에 집착하는데 집착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건 더 명확해집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간파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많이 가져도 불안하면 가난한 것이고 적게 가져도 만족하면 부자인 겁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10억 있으면 100억 갖고 싶고 100억 있으면 1000억 갖고 싶습니다. 이 욕망의 사슬을 끊지 않으면 평생 불행합니다. 또한 동양 철학에서는 무소유의 지혜를 말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역설적으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됩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돈은 종입니다. 이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긍정 심리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행복 연구의 권위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은 행복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 의미 있는 활동, 건강, 감사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행복을 좌우합니다. 부유하지만 외로운 노인보다 소박하지만 사랑받는 노인이 훨씬 행복합니다. 이건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수천 명의 노인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돈을 쫓아왔다면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을 챙길 때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시간에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주식 시세를 보는 시간에 친구와 차 한잔 하십시오. 재산을 불리려는 노력을 건강을 지키는 노력으로 바꾸십시오. 돈을 아끼려는 마음을 관계를 아끼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이건 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함부로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겁니다. 돈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도 괜찮습니다. 1순위는 건강, 관계, 의미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게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철수 어르신은 다행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예 안 깨닫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퇴원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주식 계좌를 정리하고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자녀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했습니다. 건강 관리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곳에 쓰는 돈은 투자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지금 그분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십니다. 통장 잔고는 줄었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자녀들도 다시 가까워졌고 손주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십니다. 얼굴에 웃음이 늘었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십니다. 이게 진짜 풍요로운 노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철수 어르신처럼 뼈아픈 후회를 한 뒤에 바꿀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바꾸는 게 훨씬 낫겠죠. 후회하면서 바꾸는 것보다 지혜롭게 미리 바꾸는 게 낫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돈보다 중요한 5가지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인생을 바꿉니다. 본격적으로 돈보다 중요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정말 모든 걸 잃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건강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도 되고 공원을 걸어도 됩니다.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이웃과 인사 나누십시오. 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꽃이 피는 걸 구경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우울감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식사도 중요합니다. 돈 아끼려고 대충 먹지 마십시오. 라면으로 한 끼 때우고 김치만으로 밥 먹고 그러지 마십시오. 영양 균형 잡힌 식사가 최고의 건강 투자입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을 골고루 드십시오. 고기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두부도 드십시오.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도 맛있게 드십시오. 그게 행복이고 그게 건강입니다. 밥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병원 검진도 미루지 마십시오.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 검진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검진비가 아깝다고요. 나중에 병원비가 몇 배, 몇십 배로 나갑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건강할 때 지키는 게 현명한 겁니다. 두 번째, 가족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먼저 연락하십시오. 밥 먹었냐고, 잘 지내냐고 물어보십시오. 힘든 일은 없냐고, 도와줄 건 없냐고 물어보십시오. 잔소리는 줄이고 격려는 늘리십시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인정해 주고 응원해 주십시오. 실수해도 괜찮다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말해 주십시오.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끔 용돈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관심과 대화입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직장 이야기, 육아 이야기, 고민거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손주들과도 시간을 보내십시오.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안아주십시오. 책을 읽어주고 산책하고 같이 밥 먹으십시오. 그 시간이 손주들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보낸 따뜻한 시간을 평생 간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만큼 좋은 약은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돌아보십시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소홀했던 건 아닌가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하십시오. 어색하더라도 해보십시오. 처음엔 쑥스러워도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여행 가고 함께 취미 생활하십시오. 드라마도 함께 보고 음악도 함께 듣고 외식도 함께 하십시오.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세 번째, 친구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병보다 무섭습니다. 고립된 노년은 우울증과 치매의 지름길입니다. 옛 친구들에게 연락하십시오. 오랜만에 만나서 차 한 잔, 밥 한 끼 하십시오.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요즘 이야기도 나누십시오. 학창시절 추억도 꺼내고 젊은 날의 무용담도 나누십시오. 웃고 떠들고 즐기십시오. 새 친구도 사귀십시오.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평생교육원에 등록하거나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동네 모임에 나가십시오. 거기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 모임, 노래를 좋아하면 합창단, 운동을 좋아하면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 모임에 가입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친구 사귀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커피 한 잔 값이 아깝습니까? 그 한 시간의 대화가 일주일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가끔 밥을 사는 것도 투자입니다. 우정에 대한 투자입니다.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네 번째, 배움입니다. 늙는다는 건 배움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젊을 땐 먹고 살기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하십시오. 악기를 배우고 싶었나요? 피아노든 기타든 하모니카든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림을 그리고 싶었나요? 수채화든 유화든 연필화든 지금 그리십시오.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나요?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지금 배우십시오. 글쓰기, 사진, 서예, 뭐든 좋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습니다. 배움은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의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치매 예방에도 최고입니다. 무엇보다 배우는 즐거움, 성취감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학원비가 부담되신다고요? 도서관에 가십시오. 요즘은 무료 강좌도 많습니다. 복지관에서 저렴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좋은 강의가 넘칩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눔입니다. 나눔은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신비한 행위입니다. 봉사 활동을 해보십시오. 복지관에서, 어린이집에서, 환경단체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간을 나누십시오. 일주일에 몇 시간만 내도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고 젊은이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재능을 나누십시오. 요리를 잘하면 독거노인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십시오. 손재주가 있으면 수리 봉사를 하십시오. 글씨를 잘 쓰면 봉사 단체 서류를 도와주십시오. 돈도 의미 있게 쓰십시오.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부하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좋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이는 돈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삶의 의미를 만듭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장 잔고는 조금 줄어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몇 배로 높아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됩니다. 오늘 누굴 만날까, 뭘 배울까, 뭘 할까 생각하면 설렙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반갑습니다. 자녀일 수도 친구일 수도 있으니까요. 거울을 봐도 미소가 나옵니다. 건강하고 사랑받고 필요한 사람이 된 자신이 보이니까요.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의미 있었고 내일도 기대되니까요. 이게 진짜 풍요로운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노년입니다. 여기서 옛 철학자의 말을 떠올립니다. 행복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누는 것이 많아서 온다고 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 필요하다는 느낌, 의미 있다는 느낌이 진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에 있다고요. 이 말들이 정말 맞습니다. 수천 년 전 지혜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돈만 쫓아왔다면 오늘부터 방향을 바꾸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내일 30분 산책하십시오.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커피 한잔 하자고, 밥 한번 먹자고 제안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만드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얼굴에 웃음이 늘어날 겁니다. 석 달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매일이 즐거워질 겁니다. 1년이 지나면 돌아보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구나.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겠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행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꾼다면 남은 인생이 축복이 될 겁니다. 돈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수위에 주머니가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우리가 나눈 사랑, 우리가 만든 추억, 우리가 준 행복은 영원히 남습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손주들 기억 속에, 친구들 추억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그게 영원한 재산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건강 챙기고 가족 사랑하고 친구 만나고 배우고 나누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사십시오. 그게 하늘나라 천천히 가는 비결입니다. 그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실천하실 건 몇 번인가요?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가족, 세 번째 친구, 네 번째 배움, 5번째 나눔 중에서요. 댓글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함께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행복하게 살다 눈 감는 법 7가지, 외로움 없이 사는 법. 당신은 지금 혼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국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괴로운 이유입니다. 쉰을 넘기고 예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배우자는 옆에 있어도 대화가 줄어들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예전 같지 않고 모임에 가도 마음 한구석은 허전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집에 돌아와도 공허합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외로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많은 어르신들이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해 방황합니다. 어떤 분은 자식들에게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전화를 자주 걸고 찾아오길 바라고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럴수록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하고 더 멀어집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섭니다. 등산 모임, 댄스 교실, 봉사 활동을 전전하며 누군가를 만나려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만 웃고 떠들 뿐 집에 오면 똑같이 외롭습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못 견뎌 잘못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경우입니다.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람, 착한 척하며 접근하는 사람, 의지하게 만들고 이용하는 사람, 뉴스에서 보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고독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배우자와 자식과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내 고통은 내가 겪고 내 죽음은 내가 맞이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괴롭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계속 누군가에게 기대려 하고 실망하고 상처받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더 외롭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혼자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혼자 설 줄 알 때 비로소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혼자 행복할 줄 알 때 비로소 눈을 감는 그날까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발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김순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순희 할머니는 평생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20에 결혼해서 50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손주 돌보기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8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닷새를 버티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어도 결국 남편은 혼자 갔다는 것을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자식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 아들은 부산에서 장사를 하고 딸은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모두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생활이 있었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홀로 시골집에 남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를 보고 남편이 신던 신발을 보고 남편이 쓰던 물건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2달째부터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무서웠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자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순희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자주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번, 3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다정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65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순희 할머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함께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신경 써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그 남자가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외로움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이 사람마저 잃으면 또 혼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남자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 뒤에 갚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 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것을, 외로움을 못 견뎌 잘못된 사람에게 매달렸다는 것을. 순이 할머니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한심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순이 할머니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전화를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부만 묻는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자식들도 오히려 그게 편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순이 할머니는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고 동네를 산책합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습니다. 누구도 필요 없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이제 압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것을, 그리고 혼자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롭다는 것을 순이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버둥칠수록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새로운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왜 그런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외로움을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엄마와의 애착, 가족과의 유대, 친구와의 관계가 우리를 안정되게 만듭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시절의 기억이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친구들과 함께 놀고 동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혼자가 됩니다. 부모님은 먼저 가시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떠나갑니다. 배우자마저 언젠가는 먼저 가거나 나를 남겨두고 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아무리 외면해도
결국 그 시간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계속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오면 패닉에 빠집니다. 급하게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매달리거나 자식들에게 집착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강요합니다. 모임이라도 나가야 한다고,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입니다. 급하게 만든 관계는 깊이가 없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피곤합니다. 기대를 품고 맺은 관계는 실망으로 끝납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사람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고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평생 누군가에게 끌려다닌다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고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삶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같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결핍감입니다. 빈자리를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외로움 속에는 갈망이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함이 있습니다. 반면 고독은 혼자 있지만 평온한 상태입니다. 아무도 없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고독 속에는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유입니다. 외로움은 밖에서 누군가를 찾게 만들지만 고독은 내 안에서 평화를 찾게 합니다. 외로움은 남이 필요하지만 고독은 나로 충분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무조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밖으로 나가 사람을 찾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속에 있어도 여전히 외롭습니다. 왜일까요? 외로움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남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깁니다. 혼자 있는 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고독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챙겨줄 거라는 기대, 친구가 항상 곁에 있을 거라는 기대, 누군가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거라는 기대, 이 모든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따라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누군가 관심을 보여주면 그것이 감사가 됩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내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저녁 시간, 주말, 명절이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모두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나만 혼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견뎌내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잠을 자도 괜찮다는 것을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편안해집니다. 처음에는 1분도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이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괜찮아집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면 외로움만 커집니다. 생각이 자꾸 어두운 곳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 고독이 됩니다. 내 안의 세계가 풍요로워집니다. 밖에서 자극을 찾지 않아도 내 안에서 충만함을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몰입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혼자여도 충만합니다. 네 번째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근본 이유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죽음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죽음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죽을 때는 혼자 갑니다. 이 사실을 일찍 받아들일수록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 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걷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말한 죽음을 기억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늘 곁에 두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관점을 바꿀 때입니다. 혼자라는 것을 불행으로 보지 말고 자유로 봐야 합니다. 외로움을 피할 것이 아니라 고독으로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혼자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하거나 차가운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하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혼자 설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대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니 상처받지 않습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왔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행복하게 살다 눈 감는 법, 그 7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혼자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아무도 깨워주지 않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마시세요. 그리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움직이세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루틴이 있으면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 루틴은 나를 지켜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혼란스러운 마음도 정리됩니다. 이것은 작은 행동이지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심리학자들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루틴은 안정감을 주고 불안을 줄이고 삶의 구조를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걷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30분만 걸으세요. 동네 한 바퀴, 공원 한 바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걷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세요.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사람들을 보세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세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걷는 동안에는 생각이 정리됩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함께 있으면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고독의 치유법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우울감이 줄어들고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걸으면 됩니다. 세 번째, 의미 있는 취미를 가지세요. 혼자 할 수 있으면서도 깊이 빠질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책 읽기, 글 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텃밭 가꾸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미에 빠져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내 안의 세계가 풍요로워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몰입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합니다. 혼자여도 충만합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몰입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찾는 길입니다. 네 번째,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하세요. 혼자 사는 것과 사람을 끊는 것은 다릅니다. 완전히 고립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누군가와 만나세요.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짧게라도 안부를 나누고 차 한 잔 마시세요. 단 기대하지 마세요. 상대가 나를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감사하게 여기세요. 기대 없는 만남은 부담이 없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의존하지 않으니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관점이 바뀝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에 감사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선물로 느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은 우울증이 줄어들고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단 몇 줄의 글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쓰다 보면 눈이 열립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6번째, 죽음을 준비하세요. 무섭게 들리지만 이것은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유언장을 쓰세요.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미리 정해 두세요. 죽음을 준비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언제 가도 후회 없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살게 됩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죽음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늘 곁에 두고 살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혼자여도 늙어도 아파도 담담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일을 마지막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삶이 빛납니다. 7번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중하세요. 지금 마시는 차의 향, 지금 부는 바람의 느낌, 지금 보이는 풍경,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자유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맞추지 않고 오롯이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외로움에 빠져 허비하지 마세요. 고독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완성하세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라지 않는 나무는 강한 나무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고독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불행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혼자 서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또 다른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나를 잃어버립니다. 남의 시선에 맞추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진짜 나를 잊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행복한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깨닫습니다. 이것이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아침 루틴을 만들고 걷기 시작하고 취미를 찾고 감사 일기를 쓰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바꿉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느낄 것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혼자 설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혼자 행복한 사람만이 눈 감는 그날까지 당당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혼자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몇 번부터 실행하시겠습니까? 댓글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하나만 선택해도 좋고 여러 개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됩니다. 우리 함께 혼자여도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혼자서되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갑시다.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늙어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눈을 감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나는 자유로웠고 행복했다. 후회 없이 잘 살았다.